이런 걸 밥이라고 차려? 먹으란 거야? 죽으란 거야? 화당탕? 남편의 손에 명절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간을 들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깨진 그릇, 쏟아진 국물, 그리고 차가운 침묵.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나무랐고 아무도 정의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 30년을 참고 살아온 정의. 그날 밤 정의는 무너진 부엌 바닥에서 조용히 결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가 다시 차린 밥상 위에는 놀라운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윤정이가 눈을 뜬 시간은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정의의 몸은 이미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 있었습니다. 50대 후반, 40년 가까이 반복해온 아침이었습니다. 정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철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정의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불을 켜고 쌀을 씻고 밥솥에 물을 맞추는 일. 모든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정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반찬을 확인하고 오늘 새로 만들어야 할 반찬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물을 좋아하시고 철수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성질을 부리지. 시동생 내외는 오늘 저녁에 들른다고 했으니까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야 해. 정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칼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무채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고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를 썰었습니다. 정의의 손끝은 오랜 세월 부엌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칼에 베이고 뜨거운 기름에 데이고 무거운 냄비를 들며 생긴 상처들이 손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 밥은 다 됐나? 예, 어머님. 곧 차려드릴게요. 정의는 공손하게 대답하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김치, 나물, 찌개, 생선구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간을 더 맞춰드릴게요. 정의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국에 소금을 더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해야 했고 남편이 불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평생 배운 며느리의 도리였습니다. 남편 철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상 앞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어 국부터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밥이나 빨리 가져와. 네. 정의는 대답도 없이 밥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철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정의는 그저 부엌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도 밥 먹을게요. 알아서 해. 귀찮게 왜 물어? 정의는 조용히 자신의 밥그릇을 챙겨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구들이 먹는 상과는 따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정의의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혹시 반찬이 모자라거나 물이 필요하거나 뭔가 요구하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의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차려야 할 음식은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차례상, 아침, 점심, 저녁. 정희는 명절 내내 부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들 하지만 나한테는 전쟁이지. 정희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등에 물기가 묻었지만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정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철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던지듯 말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희의 대답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마른 행주로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추석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올해는 식구들이 더 많이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 부족하면 안 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자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창피한 거야. 명절 음식은 집안의 체면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늘 정희를 향한 잔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인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더 잘하라는 채찍질만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또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이나 먹고 자야겠네. 정희는 말없이 밥과 국을 데워내왔습니다. 철수는 투덜거리며 밥을 먹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을 챙기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그 누구도 정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밥상 차리는 게 뭐 대수야? 남편의 말이 정희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다시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평생의 밥상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오늘은 차례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정희의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엌은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정희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한 끝에 차례상이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8시가 되자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형수님은 부엌에 계실 거야. 철수는 동생을 맞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를 도왔지만 이미 대부분의 일은 정희 혼자 끝낸 상태였습니다. 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지친 몸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9시 차례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에는 2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빼곡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을 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그런 대로 했네. 그 말이 정희가 들은 유일한 인정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차례상 앞에 모였습니다.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정희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부족한 것들을 채웠습니다. 정희 자신이 앉아서 쉴 시간은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따뜻한 국과 밥을 새로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철수, 시동생 가족까지 총 8명이었습니다. 자, 모두 드세요. 정희가 말하자 식구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상 옆에 서서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살폈습니다. 시동생 아이들이 반찬을 집어먹고 시어머니가 국을 떴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국을 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두의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짜? 이걸 먹으란 거야? 정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가 간을 맞춰봤는데요. 제 입맛엔 괜찮았는데. 괜찮다고? 당신 혀가 망가진 거 아니야?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얼른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조금 센 것 같기도 했지만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을 좀 타서. 물을 타! 이미 다 망쳐놓고 무슨 소용이야! 철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밥그릇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걸 밥이라고 차려? 먹으란 거야! 죽으란 거야!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밥알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로 상 전체를 밀어버렸습니다. 콰당탕? 밥상이 엎어지며 모든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전, 나물, 탕, 밥, 김치. 정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뜨거운 국물이 마루를 적셨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아이들이 겁에 질려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면 말로 하면 되잖아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정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습니다. 말로 해! 당신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을 하지! 명절날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차려놓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이 부르트도록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철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싸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정의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하니까 그렇지. 여자가 조신하게 있으면 될 걸 왜 자꾸 말을 하려고 해? 정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내가 며느리 시절엔 시어른 눈치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동생 내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정의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잘못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정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의는 고개를 숙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이 베었지만 정의는 아픈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동생 아내가 다가와 함께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음식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말없이 음식을 치우고 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고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정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재료로 간단하게나마 음식을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그저 묵묵히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정의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무릎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이 흐른 줄도 몰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뭐지? 정의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정의의 흐느낌만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평생 차려온 밥상이 한순간에 엎어진 그날, 정의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밤 11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철수는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의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남은 건 텅 빈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부엌 불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고 정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눈물 자국이 아닌 묘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들을 꺼내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고 정의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소리였습니다. 정의는 아무 생각 없이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무채를 썰고 시금치를 다듬고 두부를 썰었습니다. 낮에 엎어진 밥상과 똑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의의 손놀림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쌓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서러움, 억눌러온 분노, 삼켜온 울분이 칼날을 타고 도마를 내리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밥, 국, 나물, 김치, 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의는 그 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을 들여 만든 것과 똑같은 상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엎어졌던 그 밥상이 다시 정의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의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열고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에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정의는 그 봉투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차려진 밥상 한가운데
밥그릇 옆에 그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협의서. 하얀 봉투 위에 적힌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차릴 상은 제사든 밥상이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끝에 얻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상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차려온 밥상을 바라보며 정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 25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정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정희가 바랐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인정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폭언과 무시뿐이었습니다. 여자가 밥 짓는 게 뭐가 대단하냐는 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냉대. 정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어서 참았습니다. 오늘 엎어진 밥상이 마지막 계기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서 코를 고는 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부엌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식구들이 그 서류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웃을까? 화를 낼까? 아니면 무시할까? 상관없어. 이미 결정했어. 정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정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 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씻지도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젯밤에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이혼 서류도.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밥은 다 됐나? 예, 어머님. 상에 차려져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집으려다가 옆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철수야, 여기 좀 와봐. 소파에서 자던 철수가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이것 좀 봐. 내 마누라가 정신이 나갔나 봐.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미쳤어? 정희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혼? 어제 밥상 엎어진 게 그렇게 억울해?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절에 음식 못해서 혼났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요즘 여자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철수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반찬이나 더 해와. 아침도 제대로 못 차려놓고 무슨 이혼 타령이야?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인생? 여자가 무슨 인생을 찾아? 시집와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 되는 거지. 철수는 화가 난 듯 거실을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며느리가 완전히 정신줄을 놨네. 이게 다 요즘 세상 탓이야. 정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눈엔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마음속으로 자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늘은 말 안 하겠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정신 차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철수. 시어머니도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며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의 속삭임이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진 그날 이후 정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철수는 정희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고요한 물속에서 거센 물살이 흐르듯 정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교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안에 정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열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수십 장의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모든 서류의 소유자 이름란에는 동일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정희는 서류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철수가 돈 관리에 서툴다는 것을. 철수는 돈을 벌어오기만 했고 그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가계부를 쓰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20년 전 정희는 조그만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철수 명의로 가게를 내려 했지만 철수는 귀찮다며 정희 명의로 하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댁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정희의 손맛은 소문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정희는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철수에게는 가게가 그저 근근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10년 전 정희는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가게에서 번 돈과 모아둔 저축을 합쳐서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희 명의였습니다.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희는 그 건물을 임대주고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5년 전 정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원래 집은 시어머니와 철수 공동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상속세 문제며 증여세 문제며 복잡한 세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귀찮다며 정희에게 맡겼습니다. 정희는 법무사를 찾아가 조용히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물론 철수 명의가 아닌 정혜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고 철수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알아서 하겠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철수가 정희를 무시하고 폭언을 할 때마다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정희는 은행 통장도 꺼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정희 명의로 된 통장, 자녀들 명의로 된 통장,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둔 통장. 모두 합치면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희가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가장이고 자신이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철수가 벌어온 돈은 생활비로 쓰였고 정희가 번 돈이 진짜 재산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했을 뿐 정희의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희는 서류 가방을 다시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달력을 보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약속이 사흘 후였습니다. 정희는 이미 2달 전부터 변호사와 조용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재산 분할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정희가 변호사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이 청구할 수도 있지만 입증하기가 어렵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평생 준비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습니다. 밥은? 곧 차려드릴게요. 정희는 평소처럼 대답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상 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이혼 서류 이야기는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어디 가겠어? 결국 여기서 살 수밖에 없지. 철수의 생각은 그랬을 것입니다. 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정희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시선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만함이 정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밤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정희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정희는 노트북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문득 자녀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녀들에게도 사실을 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해 줄까? 정희는 걱정스러웠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을, 할머니의 무시를, 모든 걸 봐왔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면 정희보다 먼저 이혼을 바랐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척하면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금액이 크니까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정희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정희의 인생도 이제 새롭게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희는 새로운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수가 절대 모를 은행, 절대 찾을 수 없는 계좌였습니다. 정희는 은행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정희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직원들이 정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응, 잠깐 들렀어. 오늘 매출은 어때? 좋아요. 요즘 단골 손님들이 더 늘었어요. 정희는 가게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정희가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가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희가 용돈벌이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곧 변화가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정희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철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장 봤어요. 장만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철수의 의심 어린 눈빛.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붐벼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선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칼질을 하며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가 돈 버는 줄 알았지? 그 돈 굴린 게 누군데? 정희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폭언에 시달리며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눈물 삼키며 한 장 한 장 서류를 바꿔온 시간. 그 모든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철수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 명절날 밥상을 엎은 일에 대한 진술서, 시어머니의 무시와 학대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 정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철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받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박철수입니다. 고객님, 대출 상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담보대출 건인데요. 확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철수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님, 박철수 씨 명의의 담보 자산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윤정의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명히 제 명의일 텐데요. 고객님,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윤정혜 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철수 씨 명의의 담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집이 정희 명의라니. 철수는 황급히 서재로 들어가 서류철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유자 윤정희.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윤정희, 윤정희, 윤정희. 철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철수는 다른 서류들도 찾아봤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증, 심지어 자동차 등록증까지 모든 서류의 명의가 윤정희였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실은 정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철수는 서류철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희야, 당장 여기 와봐. 철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희가 서재로 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철수는 등기부등본을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명의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랬어? 내가 모르게 왜 이런 짓을 했어? 철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철수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5년 전에 명의를 변경했어요. 당신도 동의했고 어머님도 도장 찍으셨어요. 말도 안 돼.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잖아. 물어봤죠.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정리하겠다고. 당신은 귀찮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철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무언가 서류 이야기를 했을 때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며 대충 대답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찬가게도 제 명의예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시작한 거니까요. 상가 건물도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당신이 준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뭐? 그럼 내가 번 돈은? 내 월급은 어디로 간 거야? 생활비로 다 썼죠. 식비, 공과금, 용돈, 명절 비용. 당신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제가 가게에서 번 돈이 진짜 재산이 된 거예요. 철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정희가 진짜 돈줄이었다는 사실. 철수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다 내 덕분에 산 거잖아.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당신이 그 돈을 굴릴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신 덕분이요? 정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당신 덕분에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고요. 당신 덕분에 명절마다 손끝이 닳도록 일했어요. 그게 당신 덕분인가요?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 당연한 일을 하면서 저는 가게도 운영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는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재산을 모은 거예요. 이게 당신 덕분인가요?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집안일과 가게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번도 도와주거나 격려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당할 줄 알았겠어? 집사람이 나를 완전히 속였어. 그래도 형수님이 돈을 잘 모으셨네. 오히려 좋은 거 아냐? 좋긴 뭐가 좋아. 다 내 명의로 되어야 하는 거잖아. 철수는 화가 나서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마시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철수는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 내 덕으로 산 거잖아.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었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을 덮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덕에 배운 게 있죠. 정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밥상을 어떻게 뒤엎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차리는지도요. 철수는 정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순종적이던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철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강한 여자였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정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철수가 몰랐던 걸까? 평생 부려먹던 아내가 실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술 깨시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먼저 자겠습니다.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철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건물도,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두 정희 명의였습니다. 철수의 이름으로 된 건 월급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 정희가 정말로 이혼을 한다면 철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남편으로서의 자신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희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 정희의 희생 위에서 편안하게 살았는지.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밥상은 이미 엎어졌고 다시 차릴 사람은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무너진 밥상 앞에 앉아 흩어진 밥알이나 주워 먹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냉랭해졌습니다. 철수는 정희에게 제대로 말을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완전히 우습게 봤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와 정희를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가족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잘못이 없어? 가족 재산이요? 어머님과 철수 씨가 제 일에 관심이나 가진 적 있나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시기나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주눅 들미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찬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철수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이러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철수를 찾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정희 명의였고 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에 필요한 마지막 서류들을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정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윤정혜 씨,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폭언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재산 목록까지. 이 정도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남편 측에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부인의 노동으로 형성된 것이고 명의도 부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남편의 가정폭력이 증명된다면 더욱 불리해질 거예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준비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송은 언제쯤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께 소장 부본이 송달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을 준비해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정희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적어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정희는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20년 전 오늘 철수가 처음 손을 들었다. 나는 그때 그냥 참았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15년 전 명절날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간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다시 만들었다. 10년 전 반찬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다. 철수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페이지마다 적힌 상처들이 정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없이 참았던 순간들, 눈물을 삼켰던 밤들, 혼자 견뎌낸 고통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의 상을 차릴 거예요. 나를 위해 나 혼자 먹는 밥상이요. 정희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직원 3명이 정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곧 큰 변화를 겪게 될 것 같아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항상 사장님 편이에요. 사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우리도 알아요. 막내 직원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앞으로 가게 일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서야 하니까.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직원들의 응원에 정희는 힘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철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술을 마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정희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철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이혼은.
정말 해야겠어? 철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네, 해야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당신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밥상도 안 엎고 이미 늦었어요. 정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한두 번이었다면 용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폭언하고 학대했어요. 이제 와서 잘하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30년간 쌓인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과로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다 당신 명의잖아. 제가 번 거니까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한테 줄 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철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 사세요. 저도 그 돈으로 30년을 버텼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도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모두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송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폭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철수의 고함 소리, 시어머니의 비난, 명절날의 소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희와 철수가 웃고 있는 모습,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순 없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소장 접수해 주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 현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정희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와 용기만이 있었습니다. 밥상을 다시 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날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각성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에서 새로 장만한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바지, 하얀 블라우스.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절날 엎어진 밥상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길, 정희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대기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오셨네요. 준비 다 되셨죠? 네, 변호사님. 정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도 곧 도착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철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구겨진 셔츠에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철수는 정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철수 옆엔 국선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철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피고인과 원고는 각자의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정희와 철수는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폭언 녹음 파일, 증인 진술서, 명절날 밥상이 엎어진 사진, 병원 진료 기록까지 철수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법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앉아있는 높은 단상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원고석에 앉았고 철수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몇 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마치 수십 년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입장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정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 윤정희 씨는 30년간 피고 박철수 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철수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걸 먹으란 거야, 죽으란 거야.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여자 주제에 말대꾸를 해?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게 부끄러운 듯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변호사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명절날 피고가 원고가 차린 밥상을 엎은 현장 사진입니다. 정희가 가져온 그 사진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깨진 그릇들, 쏟아진 국물. 참혹한 장면이 판사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폭력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수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은 원고의 노동으로 형성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철수의 국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산 분할이라니요?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원고 명의입니다. 피고가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의 노동을 착취하고 학대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니 철수의 변호사가 말을 이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피고,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판사가 철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철수는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외에는요? 원고의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원고,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밥상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 밥상을 보십시오. 제가 새벽부터 5시간 동안 준비한 밥상입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먹으려던 밥상이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밥상을 저 사람이 엎었습니다. 국이 짜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먹으란 거냐, 죽으란 거냐고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폭언과 무시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건 제가 지켜야 할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를 학대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가정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밥상, 저 사람이 엎은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그건 저 사람 인생이 엎어진 순간이었다는 걸요. 정희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 재산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30년간 학대받으며 일군 것이니까요.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명백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전혀 없으므로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양측은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 분할은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의의 완승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애초부터 정의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무게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정희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정혜 씨.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희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햇볕을 온몸으로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남이에요. 박철수 씨. 정희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혼 판결이 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희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습니다.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반찬 가게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가게 간판을 바꿨습니다. 새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차린 밥상. 정희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의미가 깊었습니다. 엎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뜻이었습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더 있었습니다. 정성으로 차린 한 끼, 당신의 마음을 채웁니다. 가게를 새로 오픈하는 날, 단골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사장님,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맛도 맛인데 정성이 느껴져요. 손님들의 칭찬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의 손맛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손님들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음식에 스며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붐볐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정희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매출이 대박이에요. 막내 직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요. 직원들은 환호했습니다. 정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손님이시면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문 닫으려던 참이에 정희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나야.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철수와 단둘이 가게에 남았습니다. 정희는 철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가게가 잘 되는지 보고 싶어서. 철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철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요. 그래. 다행이다. 철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가게, 새 간판, 행복해 보이는 정희의 모습, 모든 것이 철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요즘 좀 힘들어. 그래요. 정희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의 사정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 나이도 있고 실적도 안 나오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해. 철수는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혼자 살아. 매일 편의점 도시락 먹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바라시는 건가요? 정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폭언했던 것에 대한 사과인가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냥 한 번은 사과하고 싶었어. 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았어요. 이제 가주세요. 저는 문 닫아야 하니까. 정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던 철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의야, 너 행복해 보여. 네, 행복해요. 이제는요. 정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정의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철수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한때는 가장이라며 으스대던 남자가 저렇게 초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스스로 만든 결과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의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대가였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던 아내를 잃고 재산도 잃고 가정도 잃었습니다. 정의는 가게 조명을 하나씩 끄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밥상은 이미 당신 손으로 엎어버린 뒤였어요. 정의는 간판에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의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맛있는 반찬 재료도 샀습니다. 정의 자신을 위한 장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정의는 상 앞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식사를 즐겼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정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 이 밥상은 누구도 못 엎어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정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정의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밥상을, 자신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의는 문을 열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철수를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주문이 밀려왔습니다. 정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의는 잠시 쉬면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철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정의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인생은 철수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의는 더 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정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새로 차린 인생, 나를 위한 인생. 정희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차를 다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넓은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삶이 아름다웠습니다. 정희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정희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올 것이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를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이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차린 밥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